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서두르며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달려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드레스를 벗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 복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 작은 부엌을 비출 때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제 손에 익숙해진 공간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하윤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투르게 문을 열려는 듯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윽고 낡은 나무문이 길고 슬픈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빗었던 머리는 새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번진 화장 아래 눈은 퀭했습니다. 온몸에서는 독한 술 냄새와 숨막히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거세게 뛰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전날 밤에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입고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드레스는 폭풍이라도 맞은 듯 구겨지고 흐트러져 보기 흉했습니다. 저는 손에 칼을 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때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수진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식탁에서 색칠 공부를 하던 하윤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맞고시니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하지만 수지는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움찔할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길을 피하며 그녀는 마지못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딸, 밥 잘 먹고 있어. 엄마 방에 잠깐 들어갔다가 학교 갈 준비해 줄게. 목소리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힘없고 떨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윤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그림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 민준이 침실에서 나와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채웠습니다. 아내를 본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고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애써 참으려는 것이 보였지만 목소리에서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질문은 짧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요. 그녀의 말은 연습한 변명처럼 거짓되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출근 준비를 마저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좀처럼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마음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겁먹은 다람쥐처럼 수진이 민준을 앞질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는 철컥 하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안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멀지 않은 부엌에 있던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회의 늦었어. 면도만 하고 나올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억눌린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안에서
이례적으로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딱 5분만 기다려요. 그 이상한 단호함에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에게 특히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토마토를 썰다 말고 마치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화장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세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쾅 열리며 수진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섬세한 붉은 드레스가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식탁에 있던 하윤이도 고개를 들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의 밝은 조명 아래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을 통해 저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뜬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하얀 목과 어깨에는 마치 흰 종이에 짙은 잉크 자국처럼 검붉은 키스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제가 봤던 수수한 베이지색 속옷과는 전혀 다른 검은 레이스 란제리가 드레스 끝자락 아래로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발이 바닥에 붙은 듯 가슴이 꽉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이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그의 눈은 마치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의 몸에 있는 자국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서둘러 드레스를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치다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침묵은 끔찍했습니다. 오직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키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빵 쟁반을 식탁에 놓으며 하윤이가 방금 터진 혼란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게 색칠 공부를 계속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엄마가 그냥 피곤해서 좀 쉬려는 거야. 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제 늙은 손이 떨리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혔습니다. 붉어진 눈, 넋이 나간 듯 창백한 얼굴. 온 집안이 침묵과 고통의 매 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짓눌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영화처럼 따뜻함과 슬픔으로 가득 찬 먼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겨우 32살이었을 때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건설 현장 비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던 그날 오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텅 빈 집에서 당시 겨우 3살이었던 민준이를 끌어안고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돈 한 푼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아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선자야, 이제 네가 철수 목까지 해야 해. 이 아이를 훌륭한 남자로 키워야 해. 그 후의 나날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빵집에서 뜨거운 오븐 앞에서 몇 시간씩 일하며 손이 퉁퉁 붓도록 반죽을 했습니다. 밤에는 나무 수레를 끌고 길모퉁이에서 행인들에게 뜨거운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너무 아파 어떤 날은 한 자세로만 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침대에서 입가에 우유를 조금 묻힌 채 깊이 잠든 민준이를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네가 잘 먹고 학교만 잘 다닐 수 있다면 나는 뭐든 참을 수 있어. 저는 되뇌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달라고 조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웃 아이들이 그저 꿈만 꿀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곁눈질로 바라보는 것을 볼 때도 있었지만요. 한 번은 집구석에 앉아 낡은 종이에 연필로 건물을 그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언젠가 제가 엄마한테 크고 아주 예쁜 집을 지어줄게요.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속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준이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한 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등록금을 내기 위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마지막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철수와 제가 언젠가 온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짓자고 꿈꾸던 외곽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는 공부해야 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야 해. 저는 되뇌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민준이는 대학교 교정을 가로질러 달려와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감격에 겨워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아들의 단단한 팔에 안겨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처음 저에게 소개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진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햇살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안아주고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근처 들판에서 꺾어온 들국화 한 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과부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아가씨를 골랐구나. 희망에 가득 차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매우 세심했습니다. 종종 작은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만든 제만병을, 때로는 꽃이 수놓아진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플 때면 옆에 앉아 마사지를 해주며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나도 딸이 하나 더 생겼네. 한 번은 제가 민준에게 말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서서 검은 정장을 입은 아들이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성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민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제 아들 철수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보여요? 우리 아들이 행복을 찾았어요. 마치 그가 아직 어딘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제 기쁨은 2배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울 때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달래주었고 장난감 하나, 옷 한 벌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한 번은 하윤이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만족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저 같은 늙은 어미가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히 눈에 띄는 균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지는 절대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식사 중에는 화면을 엎어두었습니다. 한 번은 진동이 울리자 화들짝 놀라며
베란다로 뛰어가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이며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친구랑 통화하는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미의 직감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명품 가방과 옷들이 그녀의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건축기사인 민준의 월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비와 하윤이를 키우는데 빠듯했습니다. 그 사치품들은 어디서 난 걸까요? 한 번은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새 옷 참 예쁘다. 어디서 샀니? 그녀는 태연한 어조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자기 안 입는 옷을 자주 주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회피하는 눈빛은 제 의심을 키웠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선물할까요? 수진의 친구들과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늦은 밤에 나가곤 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했지만 새벽에 평소 쓰던 것과는 다른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몸에 붙는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간단하게 뭐 좀 먹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어미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노는 걸 좋아하겠지. 나는 이제 늙어서 너무 의심이 많아졌나 봐. 환하게 웃으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바로 그 아가씨. 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어깨에 있는 멍 자국과 화장실 바닥에 버려진 검은 레이스 란제리를 보고 나니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과 제가 쌓아온 신뢰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우리 집 작은 부엌은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접시에 부딪히는 식기 소리가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멍한 눈으로 마치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란 프라이를 의미 없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하윤이와 웃으며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고통과 저 역시 느끼는 의심 속에 갇힌 그림자 같았습니다. 수지는 맞은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손가락 사이로 젓가락을 겨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맛보더니 이내 일어나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제가 하윤이 학교 데려다 줄게요. 아침 식사마저 하세요. 순진한 눈의 하윤이는 엄마 손을 잡고 문 쪽으로 즐겁게 뛰어가며 오늘 있을 수학 시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윤이를 멈춰 세워 안아주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어두운 비밀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무력하게 서서 테이블 가장자리를 힘껏 쥘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바닥에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지만 발걸음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아 유리잔을 닦는 척했지만 눈은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민준 앞에 멈춰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쳐 보였고 눈은 부어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곧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자국들 뭐야, 수진? 그리고 그 속옷, 어젯밤에 입었던 거 아니잖아. 설명해봐. 그 질문은 숨막히는 침묵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잔 닦는 것을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부당하게 비난받은 사람처럼 놀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노련한 배우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번진 화장은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 씨? 흐느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그냥 수영장에서 깜짝 파티를 했을 뿐이에요. 여자친구들밖에 없었다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수영장 파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수영장이나 파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너무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그녀의 눈빛이 제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직 옷 입은 저를 물에 밀어 넣었어요. 속옷이 다 젖어서 친구 걸 빌려 입어야 했어요. 제가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의 불신을 견딜 수 없다는 듯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멍이 아직 선명한 그녀의 목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자국들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넘어졌다고는 하지마, 수진. 그녀는 즉시 손을 들어 짜증 섞인 투로 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냥 벌레 물린 자국이에요. 정원에서 늦게까지 술 마셨는데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제 말 못 믿어요? 정말 제가 당신이랑 하윤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질문은 민준의 심장에 밝힌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가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서렸던 분노가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고 식탁을 보고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서 그 완벽한 연기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모든 말, 모든 눈물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불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 멍은 벌레 물린 자국이 아니라고, 그 검은 레이스 란제리는 빌린 것일 리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 민주는 그저 어머니가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그 사과가 제 가슴을 심했게 마시다. 저는 제 아들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를 속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능숙하게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난처를 찾는 새끼 고양이처럼 팔로 그를 감쌌습니다. 그냥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달콤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마치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처럼 그녀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눈에서 의심과 고통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때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딸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하는 그녀를 보니 그저 낯선 사람, 제 아들의 사랑을 이용하는 누군가로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말은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찢어놓는 비수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윤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발랄하게 뛰며 환한 미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이가 의심 하나 없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움찔했습니다.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소리의 즐거움을 가장했습니다. 응, 우리 딸. 친구들이랑 아주 잘 놀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쳤을 때 하윤이 앞에서 제가 무언가 말할까 두려워하는 듯한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미소 지으며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자.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얘기해줘.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윤이를 보며 저는 그저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비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수한 세계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거짓말의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일어나 음식 쟁반을 부엌으로 가져가며 손이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전날 밤의 술 냄새, 수진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벌레 물린 자국이라고는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그 멍들.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린 속옷, 수영장 파티, 그녀의 변명은 허술하고 거짓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제 아들 민준이 그 거짓말들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모든 것을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 공사 현장에 몰두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미소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윤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때때로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생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수진의 변명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독충처럼 밤낮으로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목에 있던 멍, 바닥에 버려져 있던 검은 란젤이, 그리고 방으로 도망칠 때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어두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손녀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짠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을 때 저는 부엌에 앉아 하윤이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고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전통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낡은 노트북이 얇은 먼지층에 덮인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한 정확한 레시피를 찾으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무거운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몇 개의 요리 동영상을 보며 집중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화면 구석에 작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어젯밤 최고였어. 사랑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남자의 이름 박지훈이었습니다. 가족 주소록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나 직장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쳐다보며 누군가 꽉 누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지된 비밀을 건드린 것처럼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수진이 베란다에 서면 원피스를 바람에 부드럽게 나부끼며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직 공사 현장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작은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며칠 전 수진이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컴퓨터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태평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분명히 카카오톡 PC 버전을 열어두고 끄는 것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커서를 카카오톡 아이콘으로 옮겼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더러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지대가 필요한 것처럼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음란한 말이 뒤섞인 수십 개의 로맨틱한 대화창이 나타났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커서를 내리자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이 얼굴을 정면으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있어, 내 사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상사님으로 저장된 다른 남자. 분명 그녀의 옛 상사일 텐데 5성급 레스토랑에서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 영수증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내 향기가 그리워.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는 차마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한 말들을 썼습니다. 은행원 한 명은 그녀를 내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그녀를 부양하는 것처럼 거액의 이체 확인증을 보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최강민이라는 남자가 금지된 스테로이드 약물로 보이는 물건 구매에 대해 새 물건 들어왔어. 한번 해볼래?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억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찍은 도발적인 란제리, 차림의 수진 사진들이 연달아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이미지가 어미의 심장에 더 깊이 밝히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녀가 하느님께서 민준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 역겨운 진실을 숨기기 위해 꾸며진 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메시지,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즉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마치 1초라도 지체하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 제 아들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하윤이의 목소리가 방에서 울려 퍼지며 저를 현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즉시 대화창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재빨리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 다 됐어. 밥 먹자. 저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맑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끌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그저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컴퓨터 쓰셨어요? 잘 되던가요? 매일 짓던 그 달콤한 미소를 입에 문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냥 요리법 좀 찾아봤어. 컴퓨터 잘 되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개의 삶을 사는 누군가가 그날 밤 온 집이 잠들었을 때 저는 방에 홀로 남아 휴대폰 불빛으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이미지, 모든 단어. 새로운 칼날이 제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제 희생으로 자라난 세월을, 하윤이를,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그리고 한때 믿고 사랑했던 여자,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에게 바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그는 아마 제가 그의 아내를 미워하고 그의 가정을 파탄내려고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더 이상 고통받거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자야, 침착해야 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노트북 화면에서 그 끔찍한 메시지들을 본 날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연극에서 완벽한 아내와 엄마 역할을 연기하는 노련한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강제로 탐정이 된 것처럼 조용히 신중하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민준과 하윤이 앞에서는 조금의 균열도 보이지 않으면서 두 개의 삶을 사는 그녀의 은폐 능력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부엌은 다시 수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즐거운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계란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윤아, 계란 하나 더 줄까? 엄마가 해줄게. 햇살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넥타이를 매며 들어오던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냄새 좋다. 여보, 아침 고마워. 수지는 돌아서서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늘 공사 현장에서 힘들 텐데. 그 장면을 보면 누구나 헌신적인 아내가 있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식탁 구석에 앉아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고 있던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그녀가 억지 미소로 감추려 애쓰면서도 움찔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부드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베란다에 잠깐만 다녀올게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요. 그러고는 재빨리 나가 유리문을 닫고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문 가까이 있었는데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보내지 마. 이 시간엔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해. 그 말들은 비수처럼 제가 노트북에서 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매 걸음을 신중히 조심하며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침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화하지 마. 그 사람 곧 도착해. 오늘 밤에 문자할게. 저는 하윤이의 셔츠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억눌렸습니다. 제 그림자가 문을 지나치자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와 저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래 널고 계셨네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숨기지 못한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금 또 다른 진실의 조각과 마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민주는 수진이 준비한 잡채를 맛보고는 감탄하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어떤 식당보다 더 잘하네, 진짜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빠르게 휴대폰 자판을 두드리며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긴급한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서 먹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지만 모든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휴대폰을 빼앗아 민준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제 아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야채 봉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이 큰 거울 앞에서 반짝이는 에메랄드 그린 색의 몸에 꼭 맞는 실크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만족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상표를 뜯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옷 한번 입어보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새 옷 예쁘네. 그런데 민준이가 하윤이 학원비로 큰돈을 막 냈는데 지금 옷 살 돈이 어디서 나니? 저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이건 미리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어머니. 제가 감히 돈을 함부로 쓰겠어요? 여전히 달콤한 미소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저를 설득했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을 나갔을 때 저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구겨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영수증 조각이 거기 있었습니다. 350만 원. 시내 중심가의 고급 패션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공사 현장에서 긁힌 상처로 가득한 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사랑하는 아내 수지는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를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선물의 출처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순진한 제 손녀 하윤이조차도 본의 아니게 이 진실의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스웨터를 떠주고 있을 때 하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유라 이모랑 자주 나가요. 저번에 이모한테 우리 일은 민준 씨가 절대 알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이는 말을 마치고 하품하며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강아지. 엄마가 또 다른 말은 안 했어? 하윤이는 이미 눈이 감긴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찍 자라고만 했어요. 저는 아이를 힘껏 안았지만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린아이조차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런데도 제 아들 민주는 여전히 맹목적으로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긴 밤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에 희미한 불빛이 제 늙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법을 보거나 전통음악을 듣는 데만 사용했던 낡은 노트북이 이제는 거짓과 죄악의 세계로 통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무심코 열어둔 카카오톡 계정을 열자 새로운 메시지들이 파도가 해안을 때리듯 연달아 밀려와 제게 남은 작은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매일 밤 민준과 하윤이가 잠들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들을 훑으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끔찍한 애인들의 네트워크가 속임수로 만들어진 거미줄처럼 그려졌습니다. 경찰서장님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 인형이라고 부르며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그녀가 그 남자의 힘으로만 덮을 수 있는 문제에 휘말렸다는 은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직장 상사, 한때 좋은 지인으로 들었던 부유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 향기가 아직도 기억나 같은 문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영수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엄청난 액수의 계산서를 보며 몸서리쳤습니다. 민주는 공사 현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굳은 살로 가득한데 수지는 우리가 한 번도 발 디뎌 본 적 없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을 자랑하는 셀카를 보내는 헬스 트레이너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속한 메시지를 썼습니다. 자기야, 빨리 헬스장으로 돌아와. 보고 싶어 미치겠어. 저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수진이 하트와 애교 섞인 문구로 답장하는 방식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유부남인 은행원은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체 내역에는 하트와 함께 나만 믿으면 아무 걱정 없어라는 문구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수백만 원짜리 이체 확인증을 보며 내 아들의 행복을 이 모든 것과 바꾼 건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스테로이드를 밀매하던 그 최강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새로운 물건과 다음 여행에 대한 암호로 가득했습니다. 그 용어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그에게 보낸 지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낮에는 전화하지 마. 민준 씨가 들을 수도 있어. 그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가 모든 것을 숨기면서 완전히 의식적이고 계산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유혹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면서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사진을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제 휴대폰과 민준이 예전의 문서를 저장하는데 사용했던 낡은 USB에도 백업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카카오톡 PC 버전을 로그아웃하고 모든 증거를 지워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들은 고통스럽지만 제 아들과 손녀를 지킬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대화창을 확인하다가 수진이 옛 상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무심코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볍고 애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해요. 큰애기 같아요. 절대 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달콤하지만 독이 든 목소리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 모든 마음을 바친 제 아들 민준이 그녀에게는 속이기 쉬운 순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준이 출근하기 전 아내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입맞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마치 배신이 저 자신을 향한 것처럼 영혼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법이나 메모를 적던 그 공책이 이제는 어두운 비밀의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각 메시지의 내용, 심지어 각 캡처 화면의 번호까지 기록했습니다. 마치 큰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수진의 가면을 벗기려면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이의 옷을 개고 있을 때 민준이 공사 현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수진이가 너무 쇼핑을 많이 해요. 어제도 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친구들이 선물해줬다는데 억지로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니? 그런 물건들 싸지 않잖아.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겠죠, 엄마. 걔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심해게 마시다. 제 아들 민주는 여전히 아내를 믿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 역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 저는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아온 메시지, 사진, 증거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제가 서두르면 민주는 저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하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수진의 가면을 벗길 정확한 순간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이 잠들었을 때 저는 방에 홀로 앉아 공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글자들과 캡처 화면들을 보며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꼈습니다. 하윤이를, 그 순수한 미소를, 매일 밤 저를 안고 순진한 꿈 이야기를 하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그를 키우기 위해 희생했던 세월을, 그가 좋은 남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느꼈던 자부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딸처럼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네가 진실을 볼 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면 이어미가 널 위해 해주마.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공책을 닫고 침대 및 비밀 서랍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앞으로의 길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민준을 혼자 키우며 가장 힘든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제 아들과 손녀를 위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부엌에 갓 씻어놓은 접시 더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 하나하나를 닦으며 마음을 다른 곳에 두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고통은 검은 구름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 열기가 두려웠던 그 노트북이 갑자기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켜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내 계획은 어떻게 돼가? 발신자는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유라였습니다. 몇 번 본 적 있는 아가씨였는데 항상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불안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 식탁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실수로 열어둔 카카오톡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앉아 대화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나타났고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에 밝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커서를 내리자 서서히 끔찍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덜 의심하기 시작했어. 고소장 제출하려면 멍자국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유라가 답했습니다. 연기 잘하는 거 잊지 마. 다음번엔 거울 앞에서 우는 연습이라도 해봐.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계속 읽었습니다. 음성 파일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블에 손을 짚어야 했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고통에 찬 듯 끊어지며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나 너무 아프게 하지 마. 그러고는 가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누구라도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저는 모든 소리에 담긴 거짓을 알아차렸습니다. 고통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진짜 감정도 없이 텅 빈 연습하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메시지가 제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손목을 꽉 잡아서 멍이 들었다고 하면 설득하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증거가 더 필요할까? 유라는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답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아. 헬스장에서 생긴 멍자국 쓰고 그 사람 탓으로 돌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수지는 단지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을 허위로 고소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 감옥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분노가 저를 휩쓸었지만 곧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딸처럼 대했던 그녀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저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기를 켜고 음성 메시지 전체를 재생하며 모든 소리를 조심스럽게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모든 메시지 한 줄 한 줄을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캡처했습니다. 멈추면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에 무너질 것 같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녹음은 증거였지만 동시에 제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수였습니다. 민준을, 아내에게 바치던 사랑스러운 눈빛을, 항상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손녀 하윤이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 잔인한 계획을 성공시킨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하윤이가 환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높이 들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즐겁게 뛰며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이를 힘껏 안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안에서 타오르는 공포를 숨기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저 아이를 더 꽉 안아 엄마가 만들고 있는 거짓말의 세계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미소를 띤 채 움직였고 심지어 야채를 썰면서 즐거운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설렁탕 끓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완벽한 미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삼키는 분노를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은 제가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가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행동할 때 제 아들과 손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보관하던 낡은 서랍을 뒤져 남편이 쓰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얇은 먼지층에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사두었던 예비 유심칩을 끼우고 저와 연결될 흔적이 없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방의 어둠 속에서 저는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결의로 가득 찼지만 막 하려는 일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캡처 화면, 녹음,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진의 각 애인에 따라 이름이 붙은 폴더에 잘 분류했습니다. 마치 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꼼꼼함으로 했습니다. 수진을 이기려면 교활해야 하고 그녀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도록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직후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열어 수진에게 돈을 주던 은행원의 아내에게 첫 번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호텔에서 수진과 그녀의 남편이 꽉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보기만 해도 메스꺼운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짧게 한 줄 썼습니다. 남편분에 대한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은행원 집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와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뒷마당에서 식물에 물을 주는 척했지만 귀는 모든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선자씨, 저기 김 부장님 댁 난리 났어요. 사모님이 불륜 어쩌고 소리 지르면서 그릇을 다 깨부쉈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명중했습니다. 다음은 수진의 전 직장 상사, 회사 돈을 이용해 그녀를 후원했던 그 남자를 겨냥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애정 어린 메시지, 호화로운 저녁 식사 영수증을 그의 회사 인사과와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귀사의 이사님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이틀 후 지역신문은 그 부동산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면에 그의 이름이 실린 것을 보았고 아무도 제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작은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쌓아 올린 지원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에게는 그의 평판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약물 판매에 대한 그의 메시지들을 자녀들이 그곳에서 운동하는 부모들 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람에게 훈련받기를 원하십니까? 즉시 불매운동이 터졌습니다. 부모들이 헬스장에 가서 그의 해고를 요구했고 그곳의 수익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친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으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을 내 인형이라고 부르던 경찰서장은 다음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가 술집에서 수진을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예전에 길모퉁이에서 떡볶이를 팔 때 알게 된 몇몇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책임자는 밤에 무엇을 할까요? 얼마 후 그가 부적절한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해서 온 도시가 그 스캔들로 떠들썩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방금 수진의 네트워크에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밀매하던 최강민에게는 위험한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글을 썼습니다. 수진이가 내 은신처를 전부 불었어. 경찰이 널 노리고 있어. 그날 밤 제 방창문에서 최강민이 마당에서 수진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멈추지 않고 욕을 하며 전화기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의 수진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저는 그녀가 이리저리 걸으며 머리를 감싸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공황 상태 직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메일, 모든 메시지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말을 놓는 체스 선수처럼 정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하윤이의 옷을 개는 동안 수지는 우리의 갇힌 맹수처럼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한 번은 물잔을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혹감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남아 하윤이의 작은 옷가지 하나하나를 개었습니다. 마음은 안도감과 무거움으로 동시에 가득 찼습니다. 안도한 것은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제 아들과 손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거웠던 것은 이 비밀을 간직한 채 혼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민준에게조차도 저는 아내를 위로하려는 그를 보며 영혼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조용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제 공책을 열어 이미 한 일과 아직 해야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이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의 애인 네트워크에 대한 제 공격 이후 그녀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얼굴은 이제 초췌해졌고 잠 못 이루어 눈은 퀭했으며 제가 너무나 잘 알던 그 거짓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전화는 쉬지 않고 진동했지만 받을 때마다 들리는 것은 그녀의 비명이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경찰서장에서 스테로이드 밀매상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의지했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으며 거짓 위에 세운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 지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하윤이에게 줄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거실 입구에서 멈추더니 놀란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무슨 일이야?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고 제가 본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에는 어설프게 감은 붕대가 있었고 신선한 핏방울 몇 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며 가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견뎌왔는지 알아요? 이 지옥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민준은 당황해서 재빨리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봐.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뇌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문틀 뒤에 영혼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자의 절박한 연기, 또 다른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핏자국, 임시방편의 붕대, 모든 것이 어설프게 꾸며졌지만 여전히 아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민준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아내의 고통을 토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학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썼고 더욱 비참해 보이도록 조명을 조절한 붕대 감은 손목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온 가족과 민준의 친구들이 쉬지 않고 전화해서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야? 선자 씨, 정말 민준이가 수진이를 때렸어요? 한 사촌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에서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제 아들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의 눈에 그를 괴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이혼 소송장이었고 가정폭력 고소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그녀가 주장하는 구타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고 심지어 사설병원의 상해 진단서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손댄 적도 없어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그는 잃어버린 아이처럼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정해, 아들아. 아무도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희생으로 키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어릴 때처럼 그를 안고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유라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은 울면서 민준이 폭력적인 남자이며 수진이 몇 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친구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수진이는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요. 저는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웃들은 민준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옆집 할머니 한 분은 심지어 저를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씨, 정말 민준이가 그래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는 대로 믿지 마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너무 멀리 갔고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데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치고 절망적인 얼굴의 민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엄마.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윤이가 부모 싸우는 모습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여행 가방을 끌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막았습니다. 너는 아무 데도 안 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남아서 맞서야 해. 내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민주는 불신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 방으로 데려가 옷장을 열고 제가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애인들과의 대화 캡처 화면, 학대 장면을 연습하는 그녀의 녹음 파일, 사치품 구매 영수증, 그리고 민준을 비방하려는 계획에 대한 메시지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면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오랜 친구인 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머리는 이미 희끗희끗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각 파일, 각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그것들을 검토하고 페이지를 넘기고 한마디 말도 없이 각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마친 후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아드님을 구할 열쇠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큰 짐이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터널 끝에서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재판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였고 그곳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소송에 대한 소식은 이미 퍼져나가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민준에 대한 대화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자로 고소당한 제 아들. 저는 하윤이의 손을 꽉 잡고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수지는 완벽하게 꾸며진 피해자의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었으며 약해 보이도록 창백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친구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가까운 증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때때로 두 손을 깍지 끼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정말 비극의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보니 그저 일어나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손을 꽉 쥔 채 떨면서 앉았습니다. 그를 보니 며칠 전에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된 듯한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속삭였습니다. 힘내, 아들. 내가 여기 같이 있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제게 거는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 유창한 목소리의 중년 남자는 학대받는 아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진의 손목과 팔에 있는 멍사진과 사설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몇 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구타뿐만 아니라 통제당하고 위협받았습니다. 유라가 증인석에 올라 민준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수진이 방에서 혼자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흐느끼며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법정 전체에 수군거림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유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말, 수진의 모든 가짜 눈물은 저를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었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오 변호사가 일어나 제가 건넨 서류 가방을 차분하게 열었습니다. 서두르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저 법정 중앙의 큰 화면에 증거를 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애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애정 어린 말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금지 약물 매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들까지.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참석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학대당한 척하기 위해 흐느낌과 대사를 연습하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나 너무 아프게 하지 마. 그 가짜 울음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몇몇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과 유라가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는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아서 멍이 들었다고 하면 설득하기에 충분할까? 수진의 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수진은 그 순간 더 이상 피해자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 사람이 날 망치려고 전부 조작한 거예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은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절망적으로 법정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파일은 이수진 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직접 나온 것이며 가족용 노트북에 열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메타데이터를 확인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 같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증인석으로 나아가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지는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확고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자는 제 눈으로 이 모든 증거를 발견하고 보관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저는 우연히 노트북에 열려있던 수진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게 된 경위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각 증거를 수집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자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심리 끝에
재판장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마침내 재판장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봉을 내리치고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이수진은 명예훼손 및 기만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김민준에 대한 모든 학대 혐의를 기각한다. 이혼 신청은 승인하며 자녀 김하윤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김민준에게 귀속된다. 법정은 다시 수군거림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민준의 발치까지 기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하지만 그는 그저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오직 연민과 실망만이 담긴 눈으로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일어나 저와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넌 자유야.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 민주는 쉰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 밖,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하윤이가 우리에게 달려와 민준을 안고 기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죠? 그렇죠? 민준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 이제부터는 너랑 아빠랑 할머니만 있을 거야. 저는 감정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어두운 날들을 이겨냈습니다. 민준의 영혼에 난 상처는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깊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지 사랑의 안식처가 아니라 거짓과 배신, 그리고 어두운 음모 앞에서 용기와 분별력을 시험받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가장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침묵이 악의 공범이 되게 두지 마세요. 때로는 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이 숨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분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듣고 잠시 멈춰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축복하시며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순간 마지막 화면의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